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석 의원께서는 뭐 최근에 신당 관련해서 계속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또 활동이 있는 건 아니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네. 그리고 당 내에서 네. 특히 이제 정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당원들하고 당내 모임도 만들고 이런저런 포럼도 하고. 아직 정의당 소속이신 거죠? 예, 아직 소속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관련한 내용도 저희 시간을 가지고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 100점 만점 중에 이 캠프 데이비드의 성과 몇 점으로 주셨는지 먼저 씩하고 웃는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요? 사실 이건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한데 그냥 네, 일단 점수부터 말씀해 점수부터 주시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80점. 80점. 예. 자, 상당히 꽤 괜찮은 점수로도 볼 수 있을 그 박원석 의원께서는요. 저는 여전히 이 성과에 대해서 100% 네.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50점. 50점. 네. 자, 80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네. 면에서 80점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80점은 어떤 학점으로 따지면 어떤 데는 B고 어떤 데는 C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호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내용들은 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많이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이제 한미일의 사실상의 준 군사 동맹으로 이제 진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신냉전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도도한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야 하는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있고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정상회의에 있어서 나왔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제, 인도태평양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저는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신냉전 체제로 접어든 것도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갈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어떤 경제평론가는 중국을 원시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이게 미국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도체나 핵심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까운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정치인이면은 딱 하나 해놓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널리스트이자 이제 분석가 평론가니까 이런 네.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녹아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이다.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뭐든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 뭐 뒤에 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디테일에 들여다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8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게요. 뭐 50점 주셨는데 상당히 후하게. 아쉬운 점이 많았다. 어떤 부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이제 새로운 글로벌 국제 질서 여기에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편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약소국 외교를 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진국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진국 외교의 핵심은 전략적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협력이나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결정적으로 그 변화를 드러낸 게 이번 이제 삼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그래요? 더 이상 이제 한반도나 동북아의 지역 동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광역화된 거예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훨씬 넓어진
그 지역에 있어서 뭐 안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협력의 하나의 축으로서 한미동맹이 확장된 거고, 마찬가지로 한미일 협력의 범위도 더 이상 뭐 동북아, 뭐 한반도 여기에 어떤 지정학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 군사적 협력 체제나 그런 안보 협력 체제를 넘어서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조성된 여러 가지 안보 위협, 이를테면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뭐 쿠릴 열도 그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이 협력 체제의 범위 내로 들어온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지역 안정 동맹으로 확장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만 전략적 균형을 찾겠다, 미중 사이에서, 이럴 수 없어요. 때문에 무게 중심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 특수한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걸 감안했을 때 이게 이제 한미일이 이렇게 밀착되면 반작용으로서 북중로가 공고해지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균형을 취할 건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뭐 지역 내 평화, 뭐 내지는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 같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부여하는 질서가 있으면 그게 절대적 진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옳고.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도 실제 미중 간의 경제 협력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미중 간의 교육 규모도 줄어들지 않아요. 첨단 사업 분야에 있어서 협력,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 있는데 거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본과 중국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이게 이념에 경도돼서 현실을 잊고 나대다가 진짜 이 본전도 못 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점을 매우 유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우리의 전략적인 그 이 외교안보의 축을 한 발을 거기 굳게 디뎌야 되지만 다른 한 발은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농구 기술로 그걸 피봇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피봇 외교를 해야 되는데 두 발 다 담그는 이런 이제 수렁에 빠지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네. 미국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가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했다. 이번에 이제 준 군사 동맹 협의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데, 미국이 또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또 일본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일본은 정권이 잘 안 바뀝니다. 자민당,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파벌이 총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뭐 몇 년 뒤에는 이제 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도 정권이나 지도자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AP가 보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데, 바이든의 이거의 초점은 협력을 제도화해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 대통령은 단임제고, 일본은 내년 9월에, 미국은 내년 11월에 이제 뭐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한국에서 극좌파가 대통령이 되거나 울트라 레프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본에서 극우파가 총리가 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AP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번 한미일 평가를 높이 평가했어요. 회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미국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거든요. 일본만으로 안 된다. 한국도 끌어들여라. 그래가지고 중국 포위하고 러시아 포위하고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는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니까 어쨌든 조약, 뭐 이걸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이거를 의무로, 군사 개입 자체를 의무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의무가 아니라 협의로 했다.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정권에 멀쩡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은 이거 그냥 의무로 가자 의무로 미국이 하자고 해서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참모들이거나 외교부나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이거 의무로 하면은 그러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누군가 제동을 걸었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려도 제정신을 가진 참모들이 있다라는 거에 좀 희망적인 걸 봤어요. 개인적으로. 80점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나마 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이 제도화가 되게 불확실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는 또 안티 바이든이에요. 안티 민주당. 그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의 내용을 보면 중국과는 거리를 더 두고 일본과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미국 일본과 우리가 일본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지금 여론도 완전히 수긍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 안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적 동의 공감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국내 정치처럼 그걸 갖다가 너무 의식해서 실제 굉장히 중요한 국익의 문제를 그리쳐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와 합의가 없는 이런 대외 전략이라는 건 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 물거품이 아까 이제 그 AP통신에서 물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도 사실은 그런 위험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당장에 내년 연말에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굉장히 좀 희한하긴 하지만 상당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화당의 후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에 상응하는 혹은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국내적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현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거칠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한일 간의 그 역사적 문제나 그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은 대외 전략에 있어서 대외 정책의 설득력을 오히려 거꾸로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런 안보협력 제도화 수준을 보면은 이거는 군사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일체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감시 체계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건데 한미일 간에. 네, 한미일 간에. 근데 미사일은 그 순식간에 이 감지가 돼야 되고 순식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리 만들어 놓겠다. 일종의 교전 수칙 같은 것들을 한미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의 교전 수칙 같은 걸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대응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만 이제 안보 협력이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유사동맹 체제로 이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북한,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중국 이렇게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네요. 뭐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의 반응도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 일종의 무력 그 도발을 함으로써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준일 그 대표가 얘기했던 의무를 협의로 톤 다운을 시킨 건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가 사실상 의무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냥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으니까 때문에 이런 이른바 이제 이 동북아를 넘어서서 한반도를 넘어서서 영내 여기서의 영내는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영내의 제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이제 유사 동맹으로 지역 안정 동맹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진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나토 같이 되는 거죠. 다자간의 이제 그야말로 다자간 동맹이 되는 건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와 동의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런 이제 그 삼국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야당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무슨 성과 발표하듯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한 번 하고 기자간담회조차 없이 저렇게 끝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 외교사안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외 전략의 변화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익과 관련돼서 혹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정권과 대통령만 알아야 됩니까? 국민도 알아야 되고 야당도 알아야 되고 언론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질문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걸 갖다 숙성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이제 오염수 방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국민의 명령에 불응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제 방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보기에는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걸림돌은 다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걸림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방류하겠다라는 거죠. 걸림돌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주변국도 반대하고 일본 그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고 일본 뭐 국민들도 우려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고민이니까 그냥 버리겠다. 뭐 이거의 입장은 변화된 게 없고 8월 말도 원래 이제 해수욕 시즌 끝나고 그리고 9월부터 후쿠시마 어민들 조업하는 거 시작 전에 8월 말에 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올 초부터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미 몇 년부터 나왔고 올 초부터 이미 8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IAEA 사찰을 뭐 존중한다 하는데 IAEA의 그 보고서 내용이 주변국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와 그리고 장기적인 위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믿겠다라고 뭐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라고 이제 안 하면 이제 저기 WTO 제소할 거거든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반대 논리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다 인정하고 니들이 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국의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본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일본의 이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 그러니까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이 1일 브리핑을 하는 담당자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정 보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왜 안 할까요? 그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산케이 신문이 기사를 잘못 썼다고 산케이 신문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도 하고 뭐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있었죠. 재판까지 갔었죠. 네. 이 아사히 신문의 한국 특파원을 오래 했던 기자가 아마 이 보도를 썼는데 아예 근거가 없지도 않겠죠. 그게 뭐 밥자리에서든 술자리에서든 여권이나 대통령실 정권 관계자로부터 그 비슷한 얘기 그게 일부에서 나온 그런 어떤 뭐 희망적 사고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언론한테는 다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이제 크로스 체킹을 거쳐가지고 기사를 썼을 겁니다. 뭐 일본 언론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마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항의하는 것 정도일 텐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액션은 했어야죠.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다 그냥 일본 그 아사히 신문의 뇌피셜이다. 근데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허접한 언론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근거 없이 보통 기사를 잘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어쨌든 정론지고 최소한의 그 취재, 보도, 그다음에 크로스 체크를 거쳤기 때문에 그걸 기사화 한 거일 텐데 아니 그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정부의 어떤 항의나 이런 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실제 여권 관계자든 대통령실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알 방법이 없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사히 신문 그 취재 기자가 뭐 취재원을 밝히지도 않을 거고,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부나 여권의 기존까지의 전반적인 태도가 저런 보도가 나오면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인상을 주는 거지. 그런 태도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 정부나 여당이 원칙을 지키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다면은 저런 보도가 나왔다고 한들 국민들도 그렇게 짐작을 하겠습니까? 저게 이제 오보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또 우리 스스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더 당당한 모습일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요거 들으면서 직원조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뭡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그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본 2008년에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 다케시마 문제를 교과서에 싣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총리한테 가가지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이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뭐 엄청 많은 일본 언론에 나왔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래서 이게 완성어로 직원족이라고 이제 뭐 네티즌들이 많이 씁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근데 이제 그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사실 아니다. 근데 일본 언론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 그 위키리크스 그러니까 문서들이 폭로가 됐는데 그때 주일 미국 대사관이 이제 문서로 썼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홀드백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그래요? 적혀 있어서 이제 사실이었다. 직원족의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네. 허접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정확하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데고요.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뭐 한겨레나 뭐 이런 경향신문 같은 데예요. 나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게 참 슬프지만은 일본 언론은 신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짧게 부연을 하면은 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닌 이 대외 전략 내지는 대외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 편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빌미를 주는 순간에 저렇게 나가요. 그렇죠. 여과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하고 나서도 뒷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그게 일본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 정치인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빌미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몰라요. 허나 어쨌든 일본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의 그런 속성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허위 보도를 막 하진 않지만 대외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 이보다도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한 지곤조기 예. 지금은 곤란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유행어가 되겠네요. 이미 오래전에 유행어였어요. 네. 제가 좀 느려가지고요. 예. 네. 탕후루도 아직 못 먹었고. 자, 이 이동관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두 분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먼저 말씀 주시고 또 그렇게 보는 지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먼저 김준일 수석에 드리는 적격 부적격 또 가장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Absolutely 압도적으로 네. 절대적으로 부적격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분만큼 다양한 의혹이 나온 분이 지금 이 정권에 있나? 이 정권에 부적격이 진짜 많았지만은 이분은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언론 장악 이를테면은 뭐 아들 학폭 뭐 무마 의혹 등등 그것부터 해서 본인 동아일보 입사도 지금 뭐 군대에 있을 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이제 군법 위반인 혐의가 있는 거고 재산 증식 문제 뭐 그 농지법 위반 등등등 해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에 잘 맞는 이 정권을 대표하는 인사구나. 예, 어떤 의혹이 있어도 무한 쉴드가 되고 무조건 임명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의 상징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적격이지만은 무조건 임명할 거다. 윤 대통령이. 예. 박원순 의원께서 어떻게 적격 부적격 가장 그렇게 보는 큰 지점. 앱솔루트리 부적격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고요. 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좀 돌직구 스타일이래요. 애둘러 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선 증언대에 선 피청문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국회의원한테 저런 식의 깐죽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번에 모든 것을 저는 그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검증에 내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나는 방통위원장이 됐다. 개돼지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될 거다. 예. 저는 이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예상했던 대로 과거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환경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전혀 부적격자라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검찰 소환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인데 상당히 친명 비명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오면 부결시키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데 민영배 의원은 투표를 거부해서 당과 이 대표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자,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이런 전략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과반수가 이상이 나와가지고 만약 그거보다 국민의힘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한 80%가 떠야 돼요. 국민의힘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에 동의하는 친명이랄지라도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영배 의원이나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뭐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한테 나 이렇게 진짜 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아니라 체포동의안 뭐 이제 거부하지 않겠다.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사실상 약속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망합니다. 이재명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지지자들의 요청도 있지만은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밑밥을 좀 깔아놓는 식. 그러니까 뭐 민영배 의원은 본인의 이득을 챙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거죠.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섭단 재표연설에서 얘기해놨고 당 혁신위가 뭐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그 제안한 불체포 특권을 수용했고 당이 그리고 31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2월 달에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부결될 때도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한 표 많았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네. 과반이 안 돼서. 그런데 이번 상황을 감안하면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의 실제 그 속마음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친명들의 실제 이런저런 정치적인 수사와 관계없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면 100% 통과됩니다. 통과된 뒤에 그러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게 어떤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건지 그건 뭐 지금 예단할 수 없죠. 네. 항상 뜨겁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